안녕하세요. 본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KPMG의 김혜지입니다. 지금부터 삼성 KPMG의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회를 위해서 KPMG 디지털 본부의 김세호 상무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삼성 KPMG 디지털 본부 김세호 상무입니다. 올해도 금융위원회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코리아 핀테크 2022에 KPMG가 참여하게 되어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긴밀한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의 발표와 패널 토의를 담당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네니의 마이클 하워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님께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법무법인 강장의 최우영 변호사님, 그다음에 에이젠 글로벌의 광정석 대표님, 그다음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님,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의 김규림 이사님께서 발표와 패널 토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본 세미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삼정 KPMG는 금융위원회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핀테크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발표를 첫 번째 세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이젠 글로벌과 스몰티켓의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소중한 정보와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세미나를 위해서 독일 재보험사 뮌헨리의 한국 오피스 대표이신 마이클 하우어께서 축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뮤닉 리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하워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렇게 축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뮤니크 린은 이 인슈어테크 이코시스템에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파트너십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슈어테크 180여 개 글로벌리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인슈런스 쪽에서의 또 서포트도 있고요. 또한 굉장히 저희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뮌헨에서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펀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로 1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저희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굉장히 기술이 집약적인 곳이기 때문에 온라인 세일즈가 아주 많이 진보되어 있는 국가죠. 굉장히 좋은 그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쿠팡이나 또 다른 그런 업체들을 보면 그런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를 보게 되면 특히 인슈어테크를 보게 되면요. 아직도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에 또 진입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 이 파이낸셜 섹터에서 핫 토픽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례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의 선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펀딩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시 경제적인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문에 따라서 펀딩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핀테크와 또 인슈어테크에서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펀딩에서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라운드의 같은 밸류에이션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계속해서 아마도 한 9개월, 12개월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24개월 동안은 현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핫 토픽은 규제 부문에서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 여러 그 핀테크 모델, 특히나 여신 관련해서 여신과 그 보험 관련한 그 불확실성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우리 섹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그 좀 더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커서 이제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는 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전혀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규제 당국도 한국의 핀테크를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이 더 명확하고 보호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부문을 슬로우 다운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가들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디벨로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의 성공 요소가 무엇이냐? 많은 핀테크는 디스트리뷰션과 테크놀로지를 핵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건전한 언더라이팅과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야말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절대로 저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디스트리뷰션은 잘 되더라도 이 보험 수익 언더라이팅 프로핏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보험을 판다는 것은 그리고 낮은 가격을 판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매칭하고 이 프로핏을 매칭하고 또 컨슈머를 더 유치하는 것을 동시에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핀테크의 이 비용 효율성이야말로 그러면서 디스트리뷰션은 낮지만 그리고 이 어드미션 코스트는 있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 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AI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쓰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또 다시 한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커스터머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회사들을 위해서도 또 이 밸류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요. 인슈런스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업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회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우리 산업에 굉장히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 또 오늘 이 컨퍼런스에도 청년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 핀테크 부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한국 핀테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저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 이 비즈니스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또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또 프로로서 만족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클 하워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김규린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김규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핀테크의 트렌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2022년 초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핀테크 기업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또 기술 기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 기업 정도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과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어떤 현재 상황과 또 금융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은 2018년 이후 이제 도약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금융 상품의 채널이 변화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로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모든 금융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리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모든 경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성장했던 핀테크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서 회수까지 이르는 성장 사이클이 되게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핀테크 산업의 분류체계도 좀 진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인터넷 은행, 그다음에 지급결제, 여신, 그리고 자산관리, 보험,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AI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산업과 금융 기능에 녹아들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핀테크 산업의 하나의 그 서브 섹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핀테크의 발전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 외에도 우리나라,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2019년에 미국, 한국,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에서 시드 단계 펀딩을 받았던 기업들이 약 4년 정도 지난 시점 지금에 와서 어떤 자금 조달 경로를 밟고 있는가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2019년 시드 단계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61%가 22년 5월에도 시드 단계에 머물고 있고 24%만이 그 다음 단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40%, 그다음에 동남아 3개국 평균 정도로 봤을 때는 50%가량이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성 속에서 이제 글로벌과 한국의 핀테크 투자 규모, 섹터,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년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좀 핀테크 산업이 위축되었지만 21년도에는 글로벌하게 역대 최고치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연간 한 26.9%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를 좀 보게 되면은 21년 대비 연간 기준으로 건수는 약
40% 수준, 그다음에 투자 규모도 한 40%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당분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과 영국이 글로벌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17, 18년도에 급증했던 중국의 그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 공백을 아시아 지역에서 좀 메꿔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한 해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고객과의 최대 접점이고 또 일상생활과 연계된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급결제 분야가 전 글로벌하게도 전체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이제 21년도에 들어서는 19년도랑 비교를 해보자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그리고 자산관리 섹터에서 투자가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전체적인 각 섹터에서의 투자 규모의 그 어떤 편차도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영역이 골고루 좀 성장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핀테크 기업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21년에 한국 핀테크 기업 수는 506개로 집계가 되고 신생기업의 창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핀테크 기술과 그다음에 지급결제 영역에서 한 64% 정도의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2021년에는 약 3조 3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유치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 이후에 투자가 이제 그 투자 규모 자체가 높아진 것은 사실 일부 몇몇 개의 대형 M&A 딜 등에 따라 기인하는 측면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K뱅크와 토스의 투자가 전체 21년도 투자 금액의 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으로 좀 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좀 충분한 자금 조달 경로를 밟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성장세에 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게 또 정부의 우호적인 핀테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 2019년부터 데이터, 그다음에 결제망 개방 등 전반적인 오픈 파이낸스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했었고, 21년부터 정부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좀 방점을 두고 2022년 에는 핀테크를 포함해서 금융산업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조로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 등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보고서상에서 이제 이러한 국내 핀테크 동향들을 좀 비교를 함으로써 한 5개 정도의 향후 국내외 핀테크의 어떤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빅블러 시대, 당연히 핀테크, 빅테크, 금융사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슈퍼앱을 통한 이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글로벌하게 빅테크 중심으로 강화되는 기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오픈 파이낸스를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다섯 번째는 새로운 물결로서 그 향후에 어떤 예단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빅블러 시대에 기술과 비즈니스를 혼자만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융사 또 핀테크들의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베디드 금융 형태로 비금융사와 금융사가 또 같이 협업을 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금융사들 중심으로 빅테크뿐만 아니라 핀테크랑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핀테크 랩을 중심으로 뭐 사업을 제휴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되고, 핀테크 혁신 펀드 등을 통한 정책 펀드의 역할, 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부 핀테크들이 금융사나 주요 기업과 협업을 제휴하면서 협력을 모색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슈퍼앱 전략으로 보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는 사안이시겠지만 중국의 뭐 엔트파이낸셜, 그 다음에 동남아의 고잭이나 그랩 등 같은 이제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는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슈퍼앱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토스의 경우에도 최근 인터넷 뱅크를 이제 원앱 전략을 통해서 일원화시키고 모빌리티, 뭐 증권 등으로 확장을 하는 한편, 동남아와 일본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 핀테크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렇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는 슈퍼앱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점을 좀 보실 수 있고, 일례로 이제 미국의 스퀘어 같은 경우는 결제, 대출, 뭐 예금, 주식 이렇게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작년 3월에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타이다를 인수하고, 올해 연초에는 뭐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페이를 이제 인수하면서 비금융까지도 이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정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었고, 이제 이러한 핀테크 샌드박스의 어떤 진화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 경쟁 구도, 안정성, 소비자 보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에서 자구 상황에 맞는 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이와 같은 선상에서 핀테크에 대한 경우도 전반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위험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또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뭐 기존의 금융 규제책으로 포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좀 만들어내는 형태로 핀테크에 대한 규제도 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 파이낸스 기조로 전환되는 트렌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결제망과 또 금융사가 가지는 데이터의 어떤 주권을 개인에게로 돌려주는, 또 이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조입니다. 이런 규제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인 자체들도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진보랑 맞물리면서 오픈 뱅킹은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오픈 파이낸스로, 그리고 또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도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하면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발행과 거래가 굉장히 포커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좀 확장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그 외에도 수탁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좀 연결되는 한편, 또 가상경제, 또 실물경제에 연계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에코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21년에 글로벌 이제 핀테크의 유니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21년 중에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된 기업이 33개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살펴보면 1,190개 정도가 카운트가 되고, 이 중에 55개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전체 유니콘 기업 가치 한 6% 정도로 이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랑 견져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해온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 당국과 유관기관, 전통 금융사, 핀테크, 핀테크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의 융합과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사들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이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핀테크나 금융사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열린 생각으로 이제 오픈 얼라이언스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금융 발전,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혁신기업의 성장성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점은 불확실성이 높은 올해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진출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어떤 핀테크 허브로서 핀테크 지원센터 역할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했고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고 또 이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규리 이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젠 글로벌의 강정석 대표님과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에이젠 글로벌의 강정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젠 글로벌의 강정석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기업, 핀테크 기업으로서 글로벌 영토를 어떻게 확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진화를 할 때에는 그게 이제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땅이 좁은 데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를 진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땅이라고 치면 얼마나 넓은 땅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한 1.8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이즈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베트남 정도 레벨 위의 나라들이 29개를 더하게 되면 한 80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전 세계에 있는 땅이 우리가 억세서블한 땅만 하더라도 한 50배 정도 되는 땅이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성장 전략들이 이 한국의 이 제한된 환경에서 특히 이제 금융, 핀테크라는 이 산업 자체가 레귤레이션이 많이 관여되가 있다라는 이런 산업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토양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좁은 땅에서 빡빡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남의 땅을 빼앗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 형상에서 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핀테크의 아까 버전 1.0, 2.0, 3.0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 글로벌 땅으로 옮겨가는 이런 분갈이 작업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갈이 작업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들은 한국의 자원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성장을 했었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되게 원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토양들, 그런 물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이 토양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 소재가 어디게 됐든 간에 글로벌하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큰 야자수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21세기 국가부라고 저희가 좀 명칭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이제 채권국, 일본이 지난 30년간 부동의 30년간 1위였죠. 해외의 주식들, 해외 회사들, 해외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5배, 6배가 됩니다. 그리고 GDP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자산들을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지만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부에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에리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주 지역이고요, 하나는 동남아 지역입니다. 먼저 동남아 지역은 글로벌하게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성장할 수 여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들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진행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쳐다보게 되면은 아직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묶으면은 전 세계 5대 경제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5대 경제권을 좀 나라별로 쳐다보게 되면은 GDP별로도 우리나라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앞뒤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우리나라에 근접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하우스홀드 데트, 가계부채와 GDP를 좀 프록시로 봤을 때는 동남아 시장이 아주 낮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직 금융시장들이 더 쉽게 발달할 수 있는 여지, 우리나라의 노하우들이 가서 싹을 그만큼 쉽게 올릴 수 있는 로우 행잉 프루트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디지털 형태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이코노미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만 보더라도 한 800조 시장으로 이제 커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배터리 담보 대출, 저희가 부스가 여기에 있는데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 저희 이 전기 바이크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파이낸싱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의 핸드폰이 거의 데이터의 산출물인데 배터리 시장도 모빌리티의 배터리, 그리고 이 차량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산출하고 있고 이것을 잘 프로세싱하는 것들이 저의 또 타겟 경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남아만 먼저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이 과연 맞는 시장이냐, 지금 right time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것들이 뭐 이커머스의 셀러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스 컴퍼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형태든지 비즈니스 형태를 이제 뭐 지금 다 앱으로 저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다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인데 동남아의 인구의 3억 5천의 인구의 80%가 이미 이 경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디지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의 가속화가 된 것들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게 벌써 1년 된 자료인데 거의 20%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벌써 가속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예전에는 아주 일부의 인더스트리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사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속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기업당으로 봤을 때도 뭐 마케팅, 뭐 웹사이트, 그다음에 디지털 분석들,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협업 툴들, 그다음에 이 저장하는 이 장치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경제 활동들의 전체 밸류가 전부 다 디지털로 저장될 거 이미 되고 있고요. 더 가속화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이낸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를 진출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없지 않냐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생각일 수 있죠. 우리 같은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도 맞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비즈니스 섹터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들은 완전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페이퍼가 없고 오히려 디지털로 저장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 야 데이터만 있으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것들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 패턴들이 변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크레딧이라는, 저희는 이제 랜딩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변동되는 이 크레딧을 체크를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의 AI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수억 개, 뭐 수십억 개의 AI가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테슬라 차들을 보게 되면은 도로에 있는 수시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프로세싱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이미 아마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도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인데 여기에 뭐 핀테크 부분에서 뭐 스위스리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등을 했고 비에나 멜론이 3등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AI가 이제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게 될 텐데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니시에이티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탑 10에 이렇게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 금융결제원에 저희가 기고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데이터 경제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빅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이제 소재 부품화 시켜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글로벌 영토를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저번 주에 이제 두 장관님이랑 갔다 왔는데 이게 컴퓨터 박물관의 제일 입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솔루션 이름이고요. 아바커스 주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가장 시작이 이제 주판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덕트 이름이 아바커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성숙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제 글로벌리 이제 성장할 수 있냐,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화되어 있냐가 그다음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크레딧 세종이라는 일본의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가 동남아 진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투 마켓, 저희가 현지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인수 또는 어플라이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한국과 같이 똑같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로컬 핀테크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거기서 뭐 랜딩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홀세일로 돈을 대주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을 하기 더 쉬운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쳐다보게 되면 나라별로 적합한 프로덕트들을 이제 세그먼트화 시켜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재팬, 인디아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프로덕트 라인들을 다른 형태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핀테크, 우리과 같은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거냐, 아니면은 뭐 현재 로컬라이즈 할 거냐. 근데 저희는 이제 전략들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이제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만 뜯어서 금융의 부품 소재화 시키고 이걸 글로벌리 나가고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빨간 라인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테리토리입니다. 한쪽에는 데이터 이코노미, 로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뱅킹 파트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뱅킹 파트너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로컬 은행, 로컬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운데서 하는 역할들은 데이터 이코노미로부터 받아서 프로세싱하고 금융의 언어로 변환시켜주는 이 트랜슬레이터의 번역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부스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이크입니다. 지금 이제 G20가 열리는 이제 발리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5성급 호텔에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바이크입니다. 똑같은 바이크가 저희 이제 부스에 올라와 있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산출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지디오 밸류,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콜레터럴이게 되는 거죠. 담보인데 담보들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잔존 가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 안전한지에 대한 이 것들을 확신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이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저희가 버스를 하고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바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바이크, 저희가 지금 부스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이 메인 제조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회사가 중국에서부터 부품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처에서 어셈블리 이제 조립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 생산을 한 다음에 발리에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이 중국이랑 이 인도네시아의 임포터들을 네덜란드가 회사가 진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플랫폼 회사가 저희 파트너고 저희가 금융을 대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반대 사이드죠. 싱가포르는 오픈 컨트리이기 때문에 자금이 오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한테 저희가 한국 금융당국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저희도 그걸 혜택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들이 해외로 확장될 수 있는 나라 회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의 영역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일원화 전략이 있고 그것들이 해외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이 성장,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책들을 수행을 할 때 예산을 100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 100을 한정된 자원에다가 알로케이션하는 정책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해외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마중물을 대고 그리고 해외 투자 자금이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와서 해외 땅에서 하게 되면 30이 3천으로 클 수 있는 여러한 여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과실이 돼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으로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글로벌리 지금 많은 M&A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M&A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아주 특정한 론 세그먼트에 대한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든지, 비자가 유럽 회사, 애플이 영국 회사, 그다음에 크로스 리버뱅크라는 이 은행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저희 같은 B2B 핀테크 같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블럭이 이제 아까 스퀘어라는 회사가 호주 회사를 인수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성장할 수 있어서 그 성장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의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야자수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석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해외 진출 현황과 관련해서는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몰티켓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에이젠 글로벌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에 비해서 스몰티켓은 사실 보험이라는 굉장히 스케일업이 어려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전통 기존 라이센스 체제가 굉장히 아직도 강한 금융 영역이어서 저희는 인슈어테크로서 한국에서 어떤 모델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기회를 찾은 데 있어서 한 4, 5년의 기간이 지금 창업 이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일스톤들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 한국 우수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한번 저희 사례를 통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팩과 모빌리티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B2B, B2C, 그 다음에 B2B 분야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가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델의 특징은
이 보험이라는 영역이 글로벌리 굉장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당시에 이제 보니까 보험이 유통구조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 유통구조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보험 소비자들의 니즈가 충족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고객군들의 그 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보험이 낙후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굉장히 보험 산업이 큰 한국이 이 석세스 케이스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반드시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보편적인 사업 모델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그동안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손해율 80%라는 그 전제에 자로잡혀서 실제적인 그 데이터, 사고 데이터라든지 위험 데이터의 모든 행동 양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률 80%라는 걸 세분화한다면 여러 가지 고객군이 생길 수 있고, 그 고객군의 동질한 리스크를 가진 고객군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주도형의 보험료와 상품, 담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이게 글로벌 사례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으면 하는 저희의 좀 자부심이 있는 사례인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온디맨드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을 만들어서 지금 2년 반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차나 여러 가지 그 다른 보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유 차량 서비스나 이런 마스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저희가 코비드 이후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이 시간제 보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간당 GPS 초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권커드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고, 여기 안에서 상품 고도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이걸 태우는 테크 기술의 솔루션의 고도화를 통해서 충분히 인슈어테크로서 보험 브로커리지나 재보험 사업이나 보험 상품 판매를 뛰어나서 테크놀로지나 데이터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해외에서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기존 전통 라이센스 기반의 보험사들이 잘 진출하지 않는 영역, 데이터가 부재한 영역 중에 한 가지 더 꼽히는 펫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그 펫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펫핑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보험 리워드형 서비스를 샌드박스 내에서 지금 2년 반째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몰티켓이 이 국내에서나 해외 시장에서나 모두가 어떤 가치를 느껴야지만 저희 서비스가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사와 그다음에 고객군의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이 보험 유통 시장을 혁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율 80%라는 그 대전제를 깨고 신시장 영역에서의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이 시대의 MZ세대들한테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술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전통 보험사들과 함께 새로운 상품 인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데이터가 부재하고 그런데 마스라든지 그다음에 펫 에코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고객군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 영역에 적합한 보험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모빌리티 시장과 그다음에 펫 시장에 대한 그 니즈가 오히려 동남아 시장이 더 성장이 빠르고 있고 그곳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주 착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보험 시장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동시에 다이내믹한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 선진 경험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파트너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홍콩 법인을 원래 싱가포르 법인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 그 다음에 작년에 홍콩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와 펫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플랫폼 서비스, 그게 굉장히 앞단에, 고객 바로 앞단에 있는 프론트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서비스와 그다음에 B2B 고객단에서 보험사단에 붙어 있는 그 유통 채널로서의 솔루션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라스트 마일 플랫폼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베트남에서의 오토바이 렌탈 플랫폼 업체들이나 아니면 최대 여성 커뮤니티를 가진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과의 기술 공급 협업을 위해서 굉장히 국내에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프로스 앤 콘스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현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보험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보험은 먼저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사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군이 반드시 니즈가 내가 보험이 이게 필요해, 아니면 차별하기 위해서 경쟁 구도에서 타사보다 내가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이 보험을 필요하겠어라고 제시할 때만 저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리화에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보험 시장을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글로벌 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템플릿 방식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여러 다양한 인접 국가들한테 통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 동시에 또 사실은 각 나라마다 규제 조건이라든지 문화 조건이 굉장히 달라서 그 부분이 허들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그 경험을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교류가 자유로웠고 그 나라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같이 기술 교류를 하면서 저희 플랫폼을 이식한다라든지 뭐 리소스 투입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JV 설립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동남아 국가들의 특징상 대면 미팅을 선호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이런 사업들을 진척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국가의 규제를 먼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남아의 진출 서비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영어가 리더들급에서만 통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보험사의 그 현업 단계나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출발한 현지의 그 플랫폼 기업들의 그 중간 급들은 워킹 레벨들은 영어를 사실 거의 잘 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저희도 굉장히 영어 인재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리더들 간의 영어 소통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 과정을 끝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석하는 부분이 그들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규제를 저희에게 영어로 해석해 주는 부분 등이 저희가 그 현지 보험 업법이라든지 뭐 정보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비용과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상황이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 인력 구조 상황, 뭐 정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파트너사에 미치는 임팩트들을 저희가 미리 계산하지 못했을 때는 기다리는 인내심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됐었고 이게 저희한테는 비용 구조로 남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테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케이스들을 매출이 나는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 구조를 가지고서 해외 브로커들이나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거쳐서 심지어 그 거의 엔드 픽처에 달했을 때도 많이
파이널라이징을 못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개인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핀테크의 영역에서 그 동남아 국가의 그 각 영역을 다루는 기구들이나 법제 기구들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 기구들이나 이런 담당 기관들의 소개라도 국내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다면 저희의 그 어떤 우수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더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한국에서의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나서 바로 동남아로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와 함께 천천히 확대한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곳의 한 국가에 대해서 깊숙이 파지하지 않는 이상 동남아 국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 부분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표님의 해외 진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세션으로 패널 디스커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영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으시고 법무법인 광장 최우영 변호사님을 포함한 세션 발표자분들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무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코리아 핀테크 2022 또 우리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세미나 2부 패널 토론에 제 자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이제 4분의 우리 발표자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KPMG 또 법률 전문가이신 우리 최우영 변호사님 포함해서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경험을 또 하신 두 분의 CEO분들 같이 계시니까 오늘 정말 솔직하게 또 예,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고 또 우리 정책 당국자에게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좀 부탁드릴 사항들도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제가 몇 가지 사전에 이제 좀 준비한 질문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에 이미 KPMG 김규리 이사님께서 글로벌하고 한국의 핀테크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지금 같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에서 이제 순서가 사실은 뭐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공통 질문이 있고요. 또 우리 핀테크 두 분의 CEO분들께 특별히 경험과 관련해서 듣고 싶은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두 분 대표님께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비즈니스 모델로 해외 진출하시면서 왜 해외를 진출했는지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는지도 좀 소개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발표는 원래 저희가 좀 짧게 하고 토론할 때 좀 더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김정은 대표님께 해외 진출하시면서 특히 좀 역점을 두는 뭐 사항이 있거나 좀 고민이 됐던 사항 좀 오늘 말씀해 주실 공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보험 사업자로서 이 기술 플랫폼을 판다는 것이 새로운 시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저희 플랫폼 서비스가 가장 간단하게 유지 보수 될 수 있는 지금 한국 내에서의 리소스를 가장 줄이면서 그쪽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쪽의 개발 환경과 그다음에 우리의 개발 환경, 그다음에 그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또 산정, 뭐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세밀하게 파트너사들하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등이 저희가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강장석 대표님은 혹시 예. 저희는 이제 저희 팀 많은 팀들이 이제 글로벌 뱅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를 같은 프로덕트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장 표준화시키는 노력들을 처음부터 시도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산업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지금 B2 거의 대부분의 핀테크라고 하면은 B2C 핀테크들이 대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B2B 핀테크로서 사실은 소비자들은 거의 볼 기회는 없고요. 오히려 인프라 쪽에 가까운 약간 무거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들이 AI라고 보고 과거 몇 년 동안은 아주 터프한 은행 금융기관들과 일을 많이 해서 내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축적된 기술들을 가지고 플랫폼화를 만들고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각 나라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바꿔 끼우는 거는 이제 아까 데이터 이코노미와 현지 로컬 은행들로 바꿔 끼우는 형태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또 역점을 두거나 특히 타겟으로 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다음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도전과 기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전과 기회를 할 때 아까 특히 역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특정 국가를 선택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국가들을 선택할 때 어떤 점, 어떤 국가를 이 부분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보험 사이드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이제 픽을 하는데 중점을 뒀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해당 국가가 반드시 보험 선진국은 거의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동남아 국가들은. 그래서 또 보험을 좀 뒤에서 브로커 영역이나 재보험사 영역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인접 국가를 이제 저희가 많이 선별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래서 홍콩을 현재는 동남아 지역에서 보험 사이드에서는 진출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솔루션을 팔려고 지금 노력하는 국가는 이제 베트남 영역인데요. 베트남 영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이 30% 이상씩 지금 연간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면서도 또 보험 시장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인슈어테크로서는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을 맞는 국가는 예, 저희는 뭐 특정 국가를 처음에는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다이즈 모델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출한 거는 뭐 생각이 있어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이월렛 회사가 저희 기술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의 뭐 투자자인 이제 은행이 이제 현지에 있어가지고 둘을 연결시켜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픈 투비 거기를 가게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국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도 베트남 오퍼레이션을 닫지를 않았어요. 이제 2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 때 완전히 셧다운했습니다. 군인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도 저희가 여신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회수율이 좋아요. 이 아주 억척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뭐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해외 진출할 때는 사실 우리 국내 레귤레이션이나 어떤 정부의 또 팔러시 이런 게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 최우영 변호사님께서 혹시 좀 조언해줄 사항들이 법률적 리스크라든가 좀 있을까요? 좀 말씀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식 그쪽 현지 대리나 이제 현재 법률 대리를 이렇게 질의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한국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먼저 일단 동남아로 진출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되게 크게 동남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만 사실 각국의 다 특성이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이나 이제 뭐 스페인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독립국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국마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개성이 강하고 제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적어도 그 규제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각국에 약간 특화돼서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특징인지 확인해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사실 해외 진출할 때 결국 짓는 경과를 보게 되면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은데, 어떤 현지 대리를 만나는지,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신중하게 잘 고르시고 나름대로 평판 조회도 해보시고 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각국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오픈 이제 경제를 지향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예외지만, 그렇지 않은 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거, 국부 유출에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 회수가 안 될 때 그걸 다시 결국은 한국으로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스킴을 갖고 이제 플랜 B를 미리 좀 디자인하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에 나갈 때는 나중에 또 그 돈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도 약간 플랜 B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는 또 중요한 지적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만 제가 네,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남아 국가가 캐피탈 플로우가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히 100%다 로컬 피플들을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쓰고 있고 로컬 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알게 된 거는 한국에서 저희는 싱가포르 거쳐서 돈이 나가는데 그 로컬로 나갈 때는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쇼텀 론, 11개월짜리 론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유롭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1개월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런 규제들을 많이 이제 피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 로컬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팁입니다. 그 비즈니스 노하우, 비싼 노하우 같은데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KPMG 김규린 이사님은 우리 해외 진출하는 핀테크 기업들한테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 유의사항을 혹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이라기보다도 좀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고 좀 마켓과 커스터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금융 서비스의 수요라는 게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다른 뭐 거시 경제 환경, 소득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건데 이제까지 사실 경제 발전 수준을 보게 되면은 금융 서비스나 여러 사회 변화가 선행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모바일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단계를 좀 뛰어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개별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 양상에 대해서 그 서비스 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금융생활이라는 게 소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결과물 간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페인 포인트를 보완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그 서비스 BM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사전적인 준비 그다음에 사실 현지에 가서 이거를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그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케줄대로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레귤레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 주요 이제 성장성이 높은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불투명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BM을 찾는 과정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가능성이 결국에는 다 비용적인 측면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금, 뭐 투자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인 준비, 사전적인 준비가 되게 필요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가 많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우리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이 이제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로 무장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의 노하우와 함께 이제 진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너무 많고요.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또 경제 성장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다른 일이 있는 거에 대한 플랜도 종합적으로 같이 준비해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우리 두 기업 포함해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결국 데이터와 AI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핀테크 분야에서는 AI의 이제 신뢰성에 관해서 이슈가 이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라든가 또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글로벌 에이저는 아직 이제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이제 소비자 차별 이슈도 한국에서도 이제 갈수록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AI 데이터 취급과 관련해서 핀테크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부분에 특히 노력을 하시는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네, 저희가 경험한 걸로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그 시간제 보험을 B2B2C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걸 이제 Behavioral Based Insurance라는 주행 습관 베이스의 그 보험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인 테스트나 뭐 서비스 모델 등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POC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면 그들도 그들의 고객에게 결국에 불완전한 기술을 적용시킨 서비스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 분야를 특히 그
보험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바로 즉시적인 그 효과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아직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투트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지속적인 신뢰, 그들의 고객이 바로 베네핏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보험료와 보험 담보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계속 이 보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기술적인 POC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신뢰를 많이 얻고 또 신뢰를 이제 저희가 쌓는 행위를 그런 프로젝트 실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쌓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ML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허가를 해주는 금감원이나 요율을 검증해주는 보험개발원단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보험업계에서 그걸 굉장히 통쾌하게 화끈하게 열어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자동차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안 됐는데 그걸 심지어 이륜차에 AI 배차 시스템을 가진 그런 클라이언트사한테 AI 보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BBI를 해서 어떤 걸 하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파슨하기 위해서는 실험이란 영역에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과정, 이걸 저희는 많이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KPMG 김규린 이사님이 얘기하신 정말 협업, 같이 하는 이제 이런 쪽이 더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정석 대표님. 예, 저희는 이제 AI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MAS 베리타스 챌린지라는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은 AI를 얼마나 신뢰도 있게 하는 이 챌린지들을 했고, 공식적으로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뭐냐라는 측정 지표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탑 10에 선정이 됐고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그 로드맵은, 기술적 로드맵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개입 없이 진행한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을 이제 크레딧에 대한 평가 모델을 만들고, 근데 이 데이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죠. 근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바이어스 있는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corrective action을 수백 번의 샘플링을 스스로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맞춰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갖다가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 은행, 의 여러 가지 여신, 그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쓰는 카드 거래의 4분의 1은 아마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 디텍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도,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리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했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원천 기술들은 이제 금융기관 통해서 축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하게 또 국내에서도 저희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커머스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말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긴 한데 바이어스된 데이터 내지는 왜곡된 데이터가 쌓이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반영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니까 또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금융위원회도 8월달에 AI 가이드라인도 발표했고 안내서도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정부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최우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AI 신뢰성을 위해서 혹시 데이터나 이쪽 부분에 조언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리걸적으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라벨링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제 좀 그 가비지 데이터를 제거하는지, 그래서 사실 그 웹상에서나 기본적으로 널려진 그 데이터들은 특정
판단이라든가 특정 시초에서 좀 약간 과대대표되는 그런 항상 양상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과대대표된 양상을 제거해야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적절히 통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를 규율하는 법안은 아직 뭐 존재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냥 시장 경제에 맞춰서 규제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차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B2C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하는데, 데이터의 소스가 어딘지에 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로 데이터 뭉치를 자체로 이제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아마 금융위원회가 그런 AI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혹시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샌드박스에서 한번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한국에서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이제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판매 단계에서만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매 이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판단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판단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차별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갈수록 차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정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뭐 보험에 있어서도 뭐 연령, 그다음에 뭐 병력 관련해서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갈수록 좀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잘하지만 영토를 확장하러 해외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데이터와 우리의 기술력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 신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해외 진출을 위해서 기업들은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지원해 주거나 도와줬으면 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김규린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금융의 속성이라는 것이 사실 금융은 무형자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대다수가 되게 장기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에서 에이젠 글로벌이 뭐 챌린지 상을 받으신 그런 경험들, 또 미넨리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또 우리 스몰티켓에 도움을 준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게 정부가 개런티 한다는 것 자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부가 아닌 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뭐 거래소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 아니면은 그런 챌린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다양한 기업들이 거기에 또 응모를 하고 선발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해외 진출에 있어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협력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김정은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보험 쪽이 워낙 규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보험 관련한 규제 기관들이 어딘지 모르시는 새롭게 출발하신 인슈어테크 대표님들도 상당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는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태국에는 보험청이 어디며 정식 이름이 뭐고, 베트남엔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담당하고 있고, 사실 그 규제는 또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는 굉장히 우수하게 그 법제들을 구경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트들을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신속제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만큼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게 법제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와서 사업을 할 만한 수준으로 이해시켜주는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험 영역에서도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도 그 관련 규제에 대해서 창업이나 그다음 해외 진출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제를 영어나 국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보다도 가장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금융 중심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외 국가 입법례나 이런 거 있는데 아마 기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 분께서는 꼭 이 부분도 네, 좀 보완해 주시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핀테크 지원센터에도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네. 잠깐 정부의 관점에서 모자를 좀 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핀테크 국부론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이 편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들이 GDP를 올리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 GDP라고 따지면은 이제 월급의 형태인 거죠. 아예 국부를 늘리는 차원에서는 해외에 우리가 식민지를 이제 취득하는 것처럼 해외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는 전략들을 핀테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크게 해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가 해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성장을 하고 해외 자금들을 모아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투자했던 이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국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한 100배, 1000배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국가의 해외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세기에 이 핀테크 국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이 검은 머리 노란 얼굴의 회사가 해외에 설립을 하더라도 이거를 국내 한국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보다 큰 싹으로 성장해서 그 싹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여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금융 기술과 이 핀테크 DNA가 정말 해외로 뻗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부론, 핀테크 국부론 굉장히 좋은 타이틀 같습니다. 네, 우리 최은호 변호사님. 네, 아니, 저는 그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진출이나 이제 해외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지털 자산 쪽이 좀 많았었는데요. 디지털 자산이 많았는데 일단 나가서 이제 수단 자금이 회수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약간 외환 규제라든가 아니면 조사 같은 게 좀 클리어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해외 자본이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텍스 이슈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게 좀 더 정비가 되고 확실하면 좀 더 해외 자본이 한국 투자라든가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이 해외로 진출할 때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이라도 좀 외환 규제가 좀 클리어하면 좀 더 투자하기 외국에 나가서 좋은 투자기를 얻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핀테크 아까 3.0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핀테크에 관련된서는 굉장히 다들 이제 친숙하고 또 주지되어 있고 또 이제는 이제 우리의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정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정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저는 거기서 나가서 핀테크 우리 DNA를 거기다 좀 전파시키고 오시면 문화 한류보다 훨씬 더 금융 한류도 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또 다른 핀테크 기업들 또 대표해서 또 열심히 해주시는 두 분이 노하우를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우리 KPMG 김규린 이사님이 글로벌 핀테크 현황과 국내 핀테크 현황을 잘 아주 비교 정리를 해주셔서 한국에서도 아직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또 희망감도 주시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좀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주셔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앞으로도 또 좋은 법률 조언 해주셔서 이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또 아주 쉽게 또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짧은 시간 좀 남았습니다만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몇 개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데 주저하시는 네, 그러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코리아 핀테크 해외 진출 세미나 2부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